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봄 같던 겨울에서 180도 바뀐 매서운 겨울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강원도 향로봉은 영하 24도를 기록했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일대는 이틀 동안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행기도 배도 운행을 못했습니다. 먼저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들녘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얼어붙은 눈송이가 꽃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처마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최고 20cm가 넘게 많은 눈이 내린 전북 순창군 농촌마을에는 발목까지 눈이 쌓여 걷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오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어요. 그리고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굉장했어요. 올겨울은 처음이죠. 서해안 일대에 이틀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전남, 전북과 충남, 제주 등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산간 지역인 향로봉 영하 24.1도, 서울 영하 12.4도, 대전 영하 11.7도 등을 기록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파와 대설로 항공기와 여객선도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오후 3시까지 14편이 결항되고 97편이 지연이 됐습니다. 청주공항에서는 활주로 결빙으로 승객 386명이 한때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객선 58개 항로 83편도 오전 한때 결항됐다 오후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초속 18m의 강풍이 불었던 인천에서는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신호등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 어제 하루에만 30건 가까운 강풍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 한파에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곳곳에서 자동차 관련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한 음주운전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결국 빙판길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고 도로 한켠에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휴지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 서산 구간에서 눈길을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와 부딪힌 뒤 전복됐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차량 4대가 사고 파편에 부딪히면서 추돌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중출돌 사고로 저희는 파악했거든요. 이송한 건 한 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에서는 언덕을 오르던 차량 2대가 빙판길에 고립돼 임산부 등 탑승자 6명이 신고 2시간 만에 구조되는가 하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도 폭설에 승용차들이 멈춰서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는 술을 마신 30대 운전자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빙판길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편이 저한테 쳤거든요. 근데 그 차가 가기를 뒤따라가는데 앞에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어젯밤 10시쯤 천안 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가던 KTX 열차의 유리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온 급강하로 이중창 바깥 창문이 약해진 상태에서 열차가 운행하다 튀어오른 자갈이 외부창과 부딪히면서 금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칼바람을 동반한 강추위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이번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금 정말 많이 춥죠? 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인데 주말 도심에 나온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낮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좀 힘들었어요. 카페에 좀 있다가 밥 먹으러 나와서 걸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 춥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올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대부분 지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4도, 수원이 영하 11.3도, 파주 영하 15.2도 등을 기록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엔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11도를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영하 11도에서 17도에 머물며 체감온도가 지역에 따라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18도, 부산 영하 12도로 예상돼 출근길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계량기 동파 예방 등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서해 5도와 제주 지역엔 내일까지 1에서 10cm 눈도 쌓일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우랄산맥 일대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왔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 지 3개월 된 박문규 산업부 장관 후임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개편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급부상했고 외교 장관에는 조태열 전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차관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러 대사를 지내다 지난 4월 차관에 임명됐는데 미국과 러시아, 북핵 문제에 모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를 더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대로 묵고할 수 없는 것이고. 여권 관계자는 당초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안보실장 물망에 올랐지만 안보관이 강경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후임 외교장관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검증 중이라며 다만 누구를 어디에 기용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산업부 장관으로 안덕근 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3개월 된 박문규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권에선 총선 때문에 석 달 만에 장관을 또 바꾸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되느냐 아니냐로 좁혀진 상황 같은데 당내 기류를 보면 한 장관 추대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여당 내 분위기 전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윤재옥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 추천 여부를 고심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한 장관님에 대한 비판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주말 동안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순방을 다녀온 장예찬 최고위원도 지금 필요한 것 정치 경험이 아닌 히딩크 같은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윤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는 한 장관을 아껴 써야 한다고 했고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쓸겠어. 최재형 의원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어떤 의견도 당원으로서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계획인데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또 한 번 격론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두고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실제 탈당할 경우 표 분산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만류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야당 움직임은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계실 곳은 이 전 대표를 키워준 민주당이라며 신당 추진 중단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둔 입장에서 전 대표가 그렇게 한다는 건 누가 봐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당의 주요 지도자였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초선 의원 3명이 작성한 이 호소문에 7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답글을 달며 찬성 뜻을 보였고 여기엔 이낙연계로 꼽히는 비명계 의원들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리일 때 내각에 합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전 대표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님께서 하는 그런 경로는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근본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신당 열차는 계속 간다며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제3지대 신당 창당식에 축사를 보내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쉬워서 그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 대표 퇴진을 직접 요구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런 배경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바로 직전 대표까지 이 사법 리스크가 더해진 셈인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검찰 조사에 나온 송영길 전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며 법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의원 등에게 6천만 원이 넘는 돈봉투 전달에 관여하고 후원 조직을 통해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차명폰을 쓰면서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한 정황이 있고 다양한 증거인멸 상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억지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기각을 자신했습니다. 증거인멸은 지금 100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뭔 인멸할 게 있습니까? 관련된 사람 다 구속시켜놓고. 심사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한 일이 벌어져 정부가 긴급히 제거 전문가들을 투입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에 남긴 이 스프레이 낙서는 스며들면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파에도 20여 명이 동원돼 약품과 레이저로 복구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참 황당합니다. 용의자는 아직 추적 중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약품을 바르고 연장으로 자국을 긁어냅니다. 문화재청이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구하는데 보존 처리 전문가 20명을 투입했습니다. 스프레이가 완전히 굳어 석재에 스며들기 전에 제거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낙서를 지울 수 있는 화학약품은 물론 레이저까지 동원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씻기지 않는 낙서는 긁고 파내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미세하게 남은 흔적은 레이저로 지져 없앱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지만 추워진 날씨가 변수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바람에 사실 요 담장 석재 표면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물이 얼어붙거나 이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낙서를 완전히 지우려면 최소 5일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를 바탕으로 2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 한파에 서울 광화문에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겠다면서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의사 회원은 총 14만 명인데 오늘 참석자는 800여 명이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의사가운을 입고 무대에 오른 의대생들. 들고 있던 책과 청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운을 벗습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금 부회장은 삭발식을 한 뒤 단상에 올랐습니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또 소아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서울역까지 약 1km를 행진했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습니다.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 후 지역 의료 기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최 측은 8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전국 지역 의사회 소속 의사들과 의대생 등 약 800명이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만큼 얼어붙은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11일 시작한 총파업 투표를 오늘 자정 마감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영국에서 유학 온 한 여학생 얼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손에 크게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 이미 한 달 전에 이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한다고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이 화상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금요일 밤 10시쯤. 한 남성이 기숙사 골목을 걷던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휘발성 물질을 얼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겁니다. 근처에서 이렇게 그 사건이 벌어졌고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와서 저희 경비 아저씨가 바로 발견하고 바로 112 신고하고 그래서 바로 실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 학생은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얼굴과 손에 각각 2, 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20대 한국인 남성인데 범행 직후 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17km 떨어진 이곳 한남대교 중마에서 내린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범행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생이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 등교를 시작하며 신체 폭력이 늘어나고 그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학폭을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학폭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학폭 피해 응답률은 0.9%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째 증가해 올해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신체 폭력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7.9%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17.3%로 치솟았습니다. 교육당국은 대면 수업이 늘며 학폭 피해 유형도 온라인에서 신체 폭력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이 주로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학폭 피해 10건 중 7건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교실 안에서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학폭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또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같은 반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자, 이제 학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텐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몇 년간 문제된 학폭 유형이 바로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 기술이죠. 영상의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겁니다. 피해 학생이 그거를 발견을 하고 수습을 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무분별하게 크게 퍼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 같은 온라인상의 학폭뿐 아니라 실제로 때리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취재한 사례인데요. 오토바이를 강제로 빌려 타게 한 뒤 시간당 몇만 원씩 렌트비로 받거나 체크카드를 빼앗아 쓰고 또 다른 학생에게 돈을 채워놓도록 해 강요하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학생들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또 학부모의 폭언으로 이제 교사가 숨졌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학폭 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을 활용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 인력도 10%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또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학폭위 조치가 나올 때까지 가해 학생 자퇴를 막을 예정인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굉장히 미흡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처벌이나 다른 제도를 개선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학폭 목격자의 30%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응답한 만큼 학폭 피해를 쉽게 신고하고 신고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학폭 피해자는 평생에 잊힐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되는데 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사후 방안도 철저하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마약 사범이 늘면서 그 지위를 잃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해외 마약 조직이 한국을 마약 판매 거점으로 삼을 만큼 주무대가 돼버렸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박한솔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수입 오징어 배를 가르자 필로폰을 담은 봉투가 나옵니다. 중국 마약 조직이 지난 여름 마약 2.2kg, 약 23억 원어치를 수입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겁니다. 최근 싱가포르 마약 조직은 서울에 합숙소를 차리는 등 수법으로 2억 원어치가 넘는 마약류를 국내외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외에 태국과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나라 마약 조직이 속속 국내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시가 총 3조 원어치, 약 1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이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새 해외 마약 조직의 거점으로 급부상한 셈인데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을 꼽습니다. 우선 마약 사범 처벌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마약 범죄를 엄단하는 싱가폴과 중국 등의 경우 최근까지 마약 사범을 사형 집행했고 미국도 종신형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마약류 관리법 위반 1심 사건 중 실형 선고는 2020년 53%였지만 지속 감소해 지난해 48%로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조직이 한국으로 무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판매 여건이 좋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단가가 더 높아야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마약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익명 거래가 활성화된 상황도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이 마약 주무대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정말 요즘 안 오른 게 없는 물가 상황인데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술값의 출고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몇 번 접하긴 했습니다만 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건 음식점에서 파는 술값도 함께 떨어질까일 겁니다.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소주병을 들었다가도 가격표를 다시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더 이상 장바구니에 척척 담을 수 없습니다. 퇴근하고 자주 접하는 주류인데 좀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팍팍해지는 서민 살림에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국산 술은 수입 술과 달리 판매 비용과 이윤이 이미 붙은 상태에서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주종에 따라 최대 24%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했습니다.
소주는 기준 판매 비율 22%가 적용돼 이 제품의 경우 공장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일단 반깁니다. 이제야 좀 서민 음식의 그런 출고가가 좀 정상으로 돌아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출고가 인하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의 판매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올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주류세 인하한다고 하면 술값 변동은 없어요. 정부의 술값 인하 기조에 주류업계는 추후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주값 인상을 서두르는 상황. 출고가 인하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소비 행태도 목격됩니다. 30만 원짜리 케이크 있는가 하면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둘 다 잘 팔린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등장한 9,980원 케이크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불경기에 내놓은 가성비 제품으로 지난해보다 15% 더 팔렸습니다. 저렴한 것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편의점은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크게 낮춘 6,000원대 미니 케이크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고 외식비를 아끼려는 홈파티족을 위한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고물가 추세에 맞춰서 집에서 좀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는 미니 케이크까지 작년하고 다르게 점점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제품도 잘 팔립니다. 특급 호텔이 내놓은 케이크는 지난해보다 20%가량 가격을 올렸는데도 예약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급 식자재인 겨울 트러플을 쓴 이 케이크는 30만 원. 화이트 초콜릿으로 나뭇잎 장식을 한 케이크는 28만 원으로 웬만한 4인 가구 외식비보다 비쌉니다. 호텔 뷔페값도 1인당 20만 원을 넘겼지만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도 만석이고요. 25일까지도 만석, 30날, 31일도 현재 만석입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진 데다 물가까지 뛰면서 소비 양극화가 극심해진 겁니다. 케이크 같은 것은 가시성이 크기 때문에 초고가 케이크나 초고가 뷔페를 이용함으로써 남한테 과시하는 그러한 만족이 추가된다. 초저가와 초고가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용산 등 이 강세 지역에서도 1억 원 가까이 하락한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6억 6,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석 달 전보다 3천만 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월보다 9천만 원 하락한 28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뜸해지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면 또 가격도 또 조금씩 또 움직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매수 심리는 더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지며 올 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9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중단되고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1월 거래는 더욱 위축된 상황. 집값이 본격적으로 2차 조정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거래 감소, 가격 약세, 약보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여전한 데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큰 만큼 지난해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군부대 부실한 급식 사진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졌었죠. 이제 식당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취사병이 만든 국과 밥 3가지 반찬을 배식해 왔는데 앞으로는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장병들이 직접 원하는 반찬을 골라 먹는 뷔페식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불도 바꾼다는데요.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병들이 식판을 들고 원하는 반찬을 골라 담습니다. 취사병에게 밥과 국 3가지 반찬을 배식받던 기존의 병사 식당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뷔페식 식사를 내년부터 13개 부대에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집밥처럼 맛있어가지고 항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여기 식당에 오면은 너무 맛있고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취사병들이 도맡았던 조리와 배식, 설거지도 민간 위탁 업체가 맡습니다. 장병 선호도에 따라 식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만족도 높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잠자리에서도 까끌까끌한 녹색 모포가 사라지고 포근한 이불로 교체됐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각각 1974년과 1999년부터 평시에는 이불을 썼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항상 모포만 사용해왔습니다. 이불이 부드럽고 포근해서 잘 때 잠이 잘 옵니다. 편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훈련 중에 물을 담는 수통도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네, 찬바람이 부는 요즘은 대구가 제철이죠. 해마다 이맘때면 거제 앞바다에서 대구잡이가 한창이고 축제까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대구 축제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축제가 열리는 경남 거제시 외포항입니다. 70cm가 넘는 팔뚝만한 대구를 놓고 흥정이 벌어집니다. 13만. 13만. 네. 네. 몇 킬로예요? 그러나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손님은 발길을 돌립니다. 대구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났을 때는 한 4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대구 값이 치솟은 이유는 예년에 비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다 나가서 그 호망을 건져보면은 그냥 빈자루만 올라오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구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산란을 위해 진해만으로 돌아옵니다. 때문에 진해만에서 전국 대구의 70%를 잡는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가 하루에 500마리 넘게 경매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40에서 50마리 정도만 간신히 위판될 정도로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가 들어오는 길목인 남해 동부 해역의 수온이 평년 대비 약 2도씨 높게 형성되어 있어 현재 진해만으로 들어오는 대구의 양이 적은 것으로. 어민들은 이번 주 시작되는 한파로 수온이 떨어져 대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자국민 인질 3명을 5인 사살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스라엘에선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인질 귀환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외칩니다. 129 who have been in captivity for 71 days. They need to come home now. 이스라엘 정부에 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החטופים חווים שם תופת ונמצאים בסכנת חיים ממשית. 전날 가자 지구에서 교전 중이던 이스라엘군이 자국민 인질 3명을 5인 사살하자 비판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당시 인질들은 상의를 벗고 백기를 흔들며 다가왔는데 이스라엘 병사는 하마스의 작전으로 여기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부상당해 건물로 도망친 인질도 결국 사살당했습니다. 인근 건물에선 SOS, 도와달라는 표식도 발견됐습니다. אסור לירות על מי שמרים דגל לבן ומבקש להיכנע. אך הירי הזה בוצע במהלך לחימה ובתנאי לחץ.
네타냐후 총리는 애도하면서도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בל לצערי, אי אפשר להחזיר את הזמן לאחור. הלחץ הצבאי הכרחי גם להחזרת החטופים וגם להשגת ניצחון על אויבינו. 다만 이스라엘은 카타르와 인질 석방을 위한 새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공천 기준이 고무줄입니다. 예, 총선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그 각 정당에게서 공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그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민주당 검증위가 지난 15일 총선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선 기준이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인데요. 민주당은 정특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97년 한 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이던 당시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자료가 많아 놓쳤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놓칠 수가 없는 정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특보는 2년 전 경기도 산하기관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가 같은 논란이 제기돼 넉 달 만에 사임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정특보 임명 당시 도지사가 바로 지금의 이 대표입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정특보도 당이 알고 있었다면서 불복했던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범죄경력 해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이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당 안팎에서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정특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대위 조직본부 팀장을 맡았었고요. 측근으로도 분류돼 명단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 이 대표가 지난 8월 정특보와 함께 임명한 다른 사람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 총련 5기 의장이었던 강모 특보인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고요. 지난 2018년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했다가 성희롱 논란으로 출마를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에선 아직 강 특보의 심사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강 특보 역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공천 기준과 관련한 얘기를 했죠. 네, 이 전 대표는 어제 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허은하 의원과 김철근 실장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공천 원칙을 묻는 질문에 음주운전자를 무조건 공천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전 대표를 돕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경우 공천에서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이게 어떤 취지의 말이었습니까? 허은하 의원은 면허증을 반납하고 자숙하고 있고 또 김철근 실장도 공직선거 때마다 이력을 공지하고 있어서 이미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무조건 배제하는 원칙을 세우기보단 사람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좀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영상도 올린 바 있어서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공천 기준이 고무줄의 느낌표는 국민 설득이 기준돼야로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공천이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할 겁니다. 친소관계에 따라 공천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당 비대위 성공의 조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비대위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박근혜 비대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디도스 파동 등 연이은 악재들로 민주통합당의 총선 완패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서 보선 패배와 수도권 위기론으로 발칵 뒤집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선 인사입니다.
비대위원 인선부터 보시면 당시 갈등이 심했던 친이 친박계 인사들은 배제했고요. 특히 정치권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당시 20대인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당시 이명박 정부가 비판을 받던 재벌 정책에 대한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약점이었던 청년 정책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당내 거센 반발에도 현역 하위 25%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단행을 했습니다. 과거를 갖고 싸울 사람이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이냐, 제대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 전 수석이 들어가면서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해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수석은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었는데요. 이는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는 진보 진영의 정책이어서 반향이 컸습니다. 하여튼 여간에 저게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15년간 쓰던 당명인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요. 당시 보수당을 상징하던 파란색 당색을 주로 진보 진영이 쓰던 빨간색으로 바꿔 당내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파격들이 관철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겠습니까? 쇄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있었지만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큽니다. 당내에선 친이명박계를 비롯해 반발이 많았지만 결국 비대위 제안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당 비대위 성공의 조건의 느낌표는 답은 나와 있다로 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여권 핵심부에선 한 시민단체 대표의 유튜브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인사들의 면면과 정책 쇄신 의지, 그리고 당내 반발에도 쇄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위원장의 중량감,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서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 선수가 1500m 2차 레이스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막판 스퍼트로 역전극을 펼치며 월드컵 개인전 첫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레이스 초반 차분하게 뒷그룹에서 경기를 관망한 김길리. 결승선까지 3바퀴를 남겨두고 비축했던 힘을 폭발합니다. 아웃코스 추월로 미국 선수 2명을 연달아 제친 김길리는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에 등극했고 두 주먹을 불끈지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전날 1차 레이스에 이어 2차 레이스까지 1500m 금메달은 모두 김길리의 몫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월드컵에서 첫 개인전 다관왕을 해서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월드컵 3연속 1500m 금메달을 목에 건 김길리는 종합 랭킹 선두 자리를 굳히며 2위 미국 산토스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남자 500m에선 황대현이 스케이트 날 문제로 아쉽게 결승에 오르지 못했지만 서일아가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걸고 웃었습니다. 1위 중국 류 샤오왕의 막판 날 들이밀기에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5년 만에 국제대회 메달로 유쾌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도 누가 1등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들어갔고 일단 세레모니는 하고 봤습니다. 계주에선 여자 대표팀이 은메달을, 남자 대표팀은 4위를 기록하며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을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강풍까지 불어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1에서 4cm
10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10도, 광주와 울산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화요일에 잠시 추위가 주춤했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전 4월 7일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저는 당시 내로남불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면서 민주당이 패배한 한 원인이라고 분석한 뉴욕타임스의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민주당, 특히 586 정치인들의 이 고질병 같은 태도는 이번에도 운동권 출신 의원 입을 통해 또 불거졌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전형적인 사꾸라, 즉 변절자의 노선이라고 비판한 건데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몽준 후보의 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실은 유명합니다. 당시 김 의원은 양지만 쫓는 사꾸라, 철새란 비판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들은 어쩌면 정치권의 무능보다도 이런 위선적 태도 때문에 정치인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뒤에는 이런 철면피 정치인들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